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마 내가 무식해가 시국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그랬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백 민세정 곽지용님이 연주해 주신 올 블루스를 시작했습니다. 올 블루스? 네. 다 슬프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노래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건 자체가 좀 슬프니까. 네. 아무튼 뭔가 울분에 차서 서먹한 것 같은. 네. 자,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민 PD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준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모시고 영화 이야기 좀 더 할 텐데 네. 그 전에 파산은 왜 하신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파산은 한 건 아닙니다. 네. 예, 파산 상태까지 간 거죠, 사실상. 그 재심이나 이런 어떤 공익사건 위주로 어느 때부터인가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돈을 벌지 않고 돈을 써가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갖다가 이제 재심 사건을 위해서 쓰는 돈도 있지만 생활비나 또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같은 것들을 벌지 않고 이게 계속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가다 보니까 1억짜리 마이너스 통장도요 1년이 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순식간에 이제 빚은 늘어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익사건을 하다 보면 이게 은행에서 대출 만기도 연장도 그냥 좋은 일 한다고 해줄 것 같았는데 안 하십니까?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네. 결국 완전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죠 그 당시 작년에. 네. 아니 제가 이제 왜 말씀드렸냐면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네. 다음 회사는 스토리 펀딩. 네. 네. 거기에 이제 직접 본인이 나는 파산 변호사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스토리 펀딩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작년 8월에 해서 11월에 끝난 펀딩이 있습니다. 괜찮았습니까? 결과는? 네, 뭐 5억 6,700만 원 정도 모였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돈 액수도 중요하지만 그 후원해주신 분들의 숫자가 18,000명이나 돼요. 와, 야, 엄청나네요. 그것도 이제 그 후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 했던 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고 싶지만 그 절차 때문에 못 하셔가지고 뭐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는 분도 꽤 많았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는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이제 절차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아무래도 이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냥 뭐 후원 그 포털 사이트를 통해만 받았습니다.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내가 재심 전문 변호사로 막 알려지고 네. 재심 사건이 쏟아져 들어오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재심을 요구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억울한 분들일 테니까. 네. 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오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건이 많아져도 나한테 별반 이렇게 수익이 될 게 없으면 고민이 되거나 그럴 법도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한동안 사건 수임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반 사건 맡아달라는 분들도 꽤 많은데 네. 또 돈을 많이 주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사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있습니까?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면 그 사건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양심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죠. 제가 지금 진행하려고 있는 여러 억울한 사건들이 처리가 안 돼버리죠. 그리고 또 작년에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그 도움의 의미를 제가 저버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을 받지 않고 돈을 벌지 않고 이런 일은 해야 될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제 똑같은 상황이죠. 어찌 보면 이 파산에 이른 과정하고 뭐 그때도 돈을 벌지 않고 이런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급여 또 집 생활비를 갖다 지출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늘어나 버렸는데 저도 지금 뭔가 특별한 어떤 수입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까 물어보시는 질문에서 저는
돈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사건을 아, 먼저 예. 해야 될까가 사실 더 예. 그런 것도 왜냐면 있죠. 다 억울할 거고 네. 다 급한 거고 다 아플 그렇죠. 텐데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제가 받는 스트레스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제가 먼저 얘기를 해버린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김프로님 말씀의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에 따라 다시 한번 답변 드리면 억울한 사건들이 호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메일, SNS 네. 요즘 SNS 종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카오톡 네. 전화번호 네. 몰라도 네. 다 보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페이스북 메신저 네. 그리고 전화, 뭐 방문 너무나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저로부터 또 거절당해서 또 상심하는 네. 2차적 피해를 좀 솔직히 걱정을 하죠.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희망이 됐다가 이제 때로는 이제 제가 또 때로는 이제 네. 증오의 대상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가장 걱정됩니다, 솔직히. 마지막 문이 앞에서 탁 닫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네. 거절이 당하면 그럴 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언론에 좀 자주 나갑니다. 언론에 물론 아무 언론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오락 네. 프로그램 이런 데는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고 네, 또 네. 이런 일에 대해서 후원이나 응원해 주시는 시민들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의 의미 같은 걸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죠. 또 이번 재심 영화의 흥행을 또 바라는 이유는 또 흥행이 되면 또 아무래도 용기 내는 분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네. 야, 그럼 어디 법인이라도 하나 생겨서 음. 사단법인으로 이런 취지의 사단법인이나 뭐 이런 게 하나 생겨가지고 좀 그러면 좋죠. 아니 물론 사실은 이제 그게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런 일을 원래 하잖아요. 근데 법률구조공단은 거의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 잘 해주고 못하죠. 있습니다. 왜냐면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 법무부는 검찰을 또 관할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검찰이 잘못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법률구조공단에서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인권이나 권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많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고 제 생각으로는 물론 어떤 법인이나 단체의 필요성도 있지만 억울한 사건의 해결은 이런 공권적인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이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사 위원회 같은 각종 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시국 사건의 재심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이런 억울한 사건의 규명은 어떤 아주 작더라도 국가기관이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완전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없어지다시피 한 인권위가 네. 굉장히 큰 역할을 그래도 나름대로 좀 해왔거든요. 위상 자체도 많이 성장을 했었고. 네. 근데 이게 뭐 한 10년 동안 정말 곤두박질 쳐가지고 말도 안 되게 좀 없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실인데 빨리 좀 정상이 돼야 될 네, 텐데. 억울한 사람들이 기댈 언덕이 없는 겁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인권위에서 예전에는 그런 홍보 겸 해서 취지가 맞는 영화도 제작하고 음악으로 막 그랬었는데 네. 뭐 그것조차 안 만들어진 지 좀 됐고 뭐 이러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재심이라는 영화가 그런 거에서 되게 전 영화의 순기능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일을 많은 사람에게 팩트를 전달한다로 하면 뭐 PD 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이게 극장에서 스토리화돼서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로 그냥 스크린에서 틀어질 때 효과도 네. 무시 못하는 분명히 것 있죠. 같겠죠. 네. 엄청납니다. 네. 제가 재심의 흥행을 또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 네. 지금 패터슨이 다시 잡혀가지고 그렇죠. 지금 대법원에서 이제 15년 받았나요? 20년인가 네. 더 이상 받았을 겁니다. 유죄 판결에 확정을 받았거든요. 네. 물론 그 당시 피해자의 부모의 어떤 끈질긴 노력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한편으로 또 그 사건이 영화되는 바람에 또 진범 수사나 이런 재판에 이르게 된 하나의 또 원인이 된 것도 그럼요. 있는 것 네.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재심이란 영화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심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어떤 얘기가 들리면서 이 검찰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사건, 살인 사건의 그 영화 이후에 어떤 그 선례가 있다 보니까 네. 무죄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진범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화 덕분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영화 덕분 아니면 그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재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갖다가
얼마 전에 했던 그 조직이었는데 어떻게 180도로 바뀌어서 또 달라진 사정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 나오자마자 진범을 잡는다? 네. 이것은 시민들의 눈을 무서워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 시민들의 눈이라는 건 앞으로의 눈도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영화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일반인의 어떤 시각으로 그냥 보자면 영화인 말고 일반인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는 어떤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니까 파고들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은 저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건데 영화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는 이제 훨씬 더 파급력이 크게 손쉽게 공론화됐다. 아 그럼 나도 저기 관심 가져도 되는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네. 사실상. 저도 약촌 오거리 그 살인 사건에 대한 그것이 알고 싶다로 접했을 때 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라고 했었어요. 근데 저걸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까? 뭐 알아도 부담을 가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게 영화화되고 그 안에 그래도 몇몇 재밌는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분노도 일으키고 그러면서 생각하게 만들어지니까 와,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별 거부감 없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저는 영화를 같이 제작하는 입장으로서는 네. 그만큼 영화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덕혜옹주란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서 많은 이제 또 이슈들이 있었고 사실을 고증하는 거에 있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되게 조심하고 더 잘 네. 준비하고 더 많이 알아보고 네.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겠다라는 네.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잘 전달한다라는 건 조금 더 한 발 더 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도 감각하기 쉬운 게 야, 이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게 팩트잖아. 혹은 아니 이거는 그냥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바꿔도 돼. 할 때 어쨌든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를 담는 스토리로 바꾸는 거거든요. 어떤 줄기를 만들어서 이걸 다 보고 나면 실제가 뭐구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을 보는 시선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되게 은연중에 그런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영화를 보고 났을 때 그래서 만드는 사람도 그걸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객관적인 중립성을 지킨다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걸 너무 손쉽게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어떤 자극으로만 사람들 끌고 가서도 안 되고 그 수위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재심은 저는 그런 점에서 별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재심에 대한 아주 간략한 리뷰. 아, 네.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리뷰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렸더니,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힘드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영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좀 처진다, 뭐, 지루하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네. 이번에는 좀 간략하게 네. 정리를 했어요. 요 영화를 정리를 해보면 한 5구다리 정도? 네.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약촌오거리에서 살인 사건이 이제 일어난 네. 내용을 이제 쭉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소년이 진범을 마주하게 되면서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본 내용을 경찰한테 이렇게 진술을 하다가 뭐 안에 있는 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텔에서 이제 막 자백을 강요당하는 네. 뭐 이런 이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시퀀스가 쭉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구다리는 변호사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단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네. 아내한테 쪼이고 네. 로펌의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하나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기회를 얻어서 거기서 뭐 그렇게 썩 네. 좋은 중책을 맞는 건 아니고 봉사활동 이런 데를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에 갔다가 우연찮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사건을 접하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현우의 사건을 파헤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택시 회사를 가서 미터기를 뭐 보고 범행 시간을 이렇게 뭐 재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진범이 나타나는데 검사가 영장을 따로 안 내줘가지고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변호사가 된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검사가 찾아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네.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이제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의 갈등 내지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즈음에 현우가 반성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네. 항소심에서 이 형이 줄어들었던 내용을 변호사가 알게 되면서 일종의 믿었던 자기 의뢰인에 대한
이제 신뢰가 좀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컨셉이 좀 나오거든요. 현우는 현우대로 변호사가 이제 자기 말고 돈 되는 사건으로 그냥 가려 그러나 뭐 이런 이제 두 사람의 갈등이 한참 나오다가 네. 여자친구를 가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잘 안 되죠. 내가 이제 그때 다방에서 일했다는 게 알려지면 좀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증언을 해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경찰들을 때려눕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막 경찰들을 찾아가가지고 액션 씬이 잠깐 나오죠. 그때. 지금은 폐건물이 된. 네. 그리고 마지막에 변호사가 이제 끝까지 설득을 해서 네. 여자친구를 또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 법정으로 끌고 와서 재심을 이끌어내고 재심의 첫 번째 공판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네. 그때 이제 쭉 일장 뭐 나름대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네. 이제 영화가 종료되면서 뭐 이 영화의 배경이 됐던 뭐 사건, 뭐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변호사 부분은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 두 번째 구다리가 네.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예, 나오는 이제 변호사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어디부터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속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네. 속물이 이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고 또 변호사의 어떤 변호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국은 이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변화됐다는 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초반에 어떤 집단 소송을 해서 또 네. 주변 친척들 돈까지 끌어다가 네. 그래가지고 한 방을 노리려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은 이제 픽션입니까? 사실은 네.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럴 머리도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또 뭐라 할까 일단 애가 저는 셋이고요. 다르군요. 네네. 딸은 있습니다. 네. 그 극중에 나오는 딸과 비슷한 성격의 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이제 애들 엄마가 지금 극중에 나오는 그 정우의 그 차보다 네. 더 미인입니다. 네. 김소진 씨보다 훨씬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 팩트입니다. 야, 정말 여기서 정말 지금 이 강력한 이 메시지를. 뭐 팟캐스트 들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방송을 네. 아시네. 어디까지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친구분 있잖아요. 네. 배신을 하는 로펌 부분. 그 네. 친구 제가 로펌에 입사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정우가? 네. 네. 그것도 지금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로펌에 입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에 대한 자신감은 있어야겠죠. 근데 저는 지금도 어디 로펌에서 저한테 와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하는 분야는 재심 분야인데 이건 돈이 되는 분야는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제가 뭐 블루칼라 범죄를 많이 했지 화이트칼라 범죄는 뭐 안 해봤기 때문에 네.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유용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로펌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연수원에서 졸업하고 네. 그때 이제 이런 약자들 사건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때 대기업 삼성에 들어가려고 했고 삼성의 지원도 실제 했고요. 근데 떨어졌고 또 여러 로펌에 많이 지원했는데 그때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뭐 어디 더 지원하려고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벌어진 일련의 일들 중에는 상당히 사실과 부합하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제 뭐 동기 중에 이렇게 네. 비슷하게 갔다가 나중에 틀어져서 뭔가 적이 되는 설정 이런 거는 다 픽션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픽션이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네.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고 네. 또 관련 자료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어떤 공적인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누구한테 그 자료 가져와 봐라 얘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가기록원에 가가지고 그 몰래 사진 찍어 오는 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불법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실제 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또 범행 과정이 너무나 짧아서 기록상 네. 한번 시간을 재본 적도 있었죠. 뭐 네. 오토바이 구하고 택시 구해가지고 재현도 좀 해보기도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실인 게 많습니다. 네. 약촌 오거리 사건, 살인 사건의 이제 재심을 이끌어내는 과정,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사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고 팩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오히려 같고 포함되지 않은 진짜 뭐 긴박했던 그리고 또 굉장히 힘들었던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의 어떤 네. 사실관계로 등장하지 않는 내용들. 네. 또 마지막에 이제 뭐 사과를 받기 위함이라는 어떤 네. 그 정우의 멘트. 네네. 그런 멘트는 제가 실제 재판 과정에서 비슷하게 아주 똑같이는 안 했지만 네. 재심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정 안팎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네. 또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책도 발간했지만 그 책에도 이 사건에 관여했던 그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의 사과를 촉구했고 특히 진범을 풀어줬던 검사 2사람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책에도. 자, 책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책은 우리들의 변호사와 지연된 정의라는 책입니다. 책 2권 냈습니다. 2권. 네. 물 들어올 때 노를 줘야죠. 그렇죠. 노도 줘야죠. 예. 계좌번호를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 없지만 네. 책 제목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은 법적으로 아무런 그렇죠. 문제가 안 됩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어떻게 된다고 제목이? 우리들의 변호사 지연된 정의입니다. 지연된 정의. 각각 우리 한 권씩 네. 2권입니다. 한 권씩 사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팩트, 자세한 내용 이런 것들도 많이 담겨 있나요? 책에? 지연된 정의란 책에 우리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또 재심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 봐야겠네요. 사건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연된 정의를 보시고요. 네네. 또 우리들의 변호사에도 일부 담겨 있고 또 지연된 정의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 내용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2권 다 사는 네,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네요. 그렇죠. 아니 이런 거는 2권 다 사셔야죠. 어쩔 수가 없네요. 4권 사가지고 선물해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입학 선물로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칼 보면 네. 오토바이를 열었는데 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뉴스적 내용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뭐 그 당시에 이제 내용을 다뤘으니까 아실 수도 있겠는데 영화만 봐서는 그게 이제 여자친구는 아니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때문에 뭐 이렇게 숨겼다가 네. 그 여자를 도망가게 하고 뭐 그러느라고 가지고 있었던 걸로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일단 칼 자체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의미가 컸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을 죽였다는데 흉기는 발견되지 않고 또 흉기에 대한 어떤 진술을 강제로 받아내긴 하지만 그 강제로 받아내는 진술상의 흉기는 그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맞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방에서 이제 마음대로 가져왔죠. 그러니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픽션입니다. 그 이제 여자친구가 그 좋아하던 여자가 뭐 이렇게 했다는 그 부분은 그런 거 픽션이고. 픽션이고. 네. 그 사건이 워낙 복잡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또 많은 쟁점이 담겨 있다 보니까 네. 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당시에 그 오토바이에 있었던 칼은 그냥 네. 다른 용도로 있었던 건가요? 오토바이 칼은 실제로 칼이 있었을 수도 그 당시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술에만 그냥. 칼이 발견됐다라는 어떤 네. 그 칼이 발견됐으면 압수를 했겠죠. 네. 그 칼을. 근데 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없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없었을 수도 네.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진술에만 등장하는 거군요. 예, 진술에. 압수물은 아니었고. 네. 일단은 그 당시에 뭐 그 자백을 갖다가 이제 폭행해서 받아내는 이후에는 뭐 증거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네.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은 오지겠으면 네. 그냥 뭐 다방에서 시카를 들고 갔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영화 자체도 저는 그래도 어쨌든 방향을 그래도 잘 잡았다고 생각한 게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어디까지가 논픽션이냐를 논하기 전에 감정적으로 이 둘 간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최군이라는 캐릭터가 어쨌든 조금씩 우리도 정우 배우의 시선에서 조금씩 더 정을 붙이게 만드는 처음에는 별로 좀 비호감이잖아요. 뭐 그치 동네에 저런 애도 있지 싶은 애였는데 조금씩 하다 보면 정을 붙이게도 만들고 그러니까 그걸 한몫한 게 어쨌든 그래도 원래 사건에서 실제로는 없었던 하지만 가미된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걸 좀 많이 느끼게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잘 이렇게 버무려 놓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아까 김프님이 말씀하신 액션씬 같은 거 그거 사실 그게 그랬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로 사실 뭐 픽션이지만 거기서 억울한 피해자의 감정을 잘 느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저 나이 때 저 그냥 10대 남자였구나. 좀 이쁜 여자 좋아하고 근데 마음 표현도 잘 못하는 그럴 수 있었겠다. 혹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당연히 저런 알콩달콩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냥 겉보기는 어떨지 모르나 평범한 그냥 소년이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박탈당하고 억울하게 목살을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나리오상에서 가미된 부분이 있었지 않나. 뭐 그런 느낌? 네. 저는 이제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네. 실제로 중간에 보면 왜 편지를 썼다는 거를 나중에 알고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제 그거는 영화적인 장치로 갈등을 좀 증폭시키려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과 픽션이
아주 분리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에 근거를 해서 네. 약간 영화적으로 구성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네네. 실제 편지는 있었습니다. 음. 네, 실제 편지는 있었고 그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이제 15살의 소년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이게 허위자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강압수사를 한 사람을 정말 미워할 것 같지만 또 기댈 권력자는 또 이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에 따라가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최군의 그 당시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지를 실제 보냈고 그 편지를 실제 보냈던 대상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그 형사 반장이었습니다. 자신을 고문했던 사람. 네. 참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아니 이제 미안하다는 표현도 미안하다는 잘 고생했다. 살겠다고? 이렇게 저가 이렇게 부인해가지고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 그리고 또 반장님 말씀대로 군대 갔다 와서 온 셈 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야 그냥 군대 갔다 온 셈 치라고 네, 하니까는 그 말을 계속 믿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믿고 싶은데 이 반장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 수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재판받는 상황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으니까. 네. 반장님 말씀을 확인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로 편지를 보냈겠죠. 네. 그 편지가 최군이 보낸 건 맞지만 최군 스스로도 이제 정말 내가 그 편지를 보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건지 아니면 기억을 못 하는 건지. 네. 근데 그 편지를 자신이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도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필적도 조사할 정도였으니까. 네. 아. 그 영화상에서는 그 정우 배우가 그걸 보고 날 속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극적으로 이제 좀 캐릭터 네. 간의 갈등을 좀 하려고 그렇게 네. 한 거고. 이게 저는 그 네. 편지를 보면서 참 자신을 탄압하고 짓밟았던 권력자의 때로는 또 의지를 하고 네. 하는 어떤 이런 행태들이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을 사람이 없고 또 그나마 그 사람한테 의지를 해야지 내가 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사고 피해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보면 정말 좀 그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악랄한 수법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뭐 예전에 뭐 어느 다큐멘터리 자백에 나왔었나요? 그 너 간첩이야 하고 이제 조작을 한 사건들에서 그 안기부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 어떨 때는 얼르고 달래고 고문했다가 안 먹이고 안 재우고 근데 그러다가 조금만 이제 말을 달리해도 그 사람한테 심정적으로 의지를 하게 돼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다 하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그걸 자기가 했다고 인정하기도 싫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뭐 육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이제 꾸미는 대로 하게 따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건을 하시면서는 가장 뭐랄까 위기였다고 할까요? 가장 좀 어려웠다고 할까요? 요 재심 사건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기억하시기에 제일 좀 힘들었거나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위기 그리고 힘들었지만 또 기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에 이 사건을 맡고 난 이후에 친척이 잘 안 됐어요. 기록도 없고 또 어떤 자료도 없고 또 누가 관련자들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와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 청구 소송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야 사람 안 주겠다라고 다퉈야 되는 상황에서 주겠다는 전제로 또 그 당시에 택시기사에게 지급됐던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당한다는 게 당사자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억울해할 일입니까? 네. 진짜 그때 당사자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저조차도 야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기록과 자료라는 걸 입수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개인이. 네. 근데 법원의 어떤 명령이 있으면은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그 근데 사건 때문에. 그 사건 소송의 재판에 제가 이제 꾀를 썼던 거죠. 첫 재판에 우리 최군과 최군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송 지금 현 상태로 우리가 진다는 건 너무나 잘한다. 네. 다만 우리 진다는 걸 잘하니까 우리 지게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기록 한번 볼 수 있게끔 네. 그것만 기록만 입수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꼭 재심 청구해서 이 사건도 재심하겠다.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원래는 보통 판사님 같으면은 그래도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남의 사건 기록, 진범 기록이었거든요. 네.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라고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네.
다행히도 연관이 그것만 있다. 예, 그것은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또 패소를 받았죠 그 당시에는. 근데 패소 판결을 받긴 받았지만 고마워해야 했던 판사입니다. 아, 그래요? 숨은 어떤 큰 공로자입니다 그분이. 야, 그게 없었으면 더 어렵거나. 그게 없었으면 재심은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의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는 이 사건 재심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의 자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산경찰서 황상만 반장의 1년의 노력이 결과물입니다. 네. 저희 지금 녹음하다 잠깐 쉬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황 반장님한테. 맞아요.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반장님 양반 아닙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 영화를 보시면서 네. 제일 뭐랄까 그 이제 당사자로서 나름대로 많은 것이 스쳐갔을 텐데 네. 야, 이 장면은 정말 잊을 수 없다. 내가 제일 좋았다 하는 장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영화를 보시면서. 이 사건 재심 2015년 6월 달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났지만 한 넉 달 전에 2월 달에 법원에서 신문길이 한번 있었어요. 네. 그때 판사가 어떻게 사람 죽였다는 자백을 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경찰한테 맞아서 했다라고 최군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경찰한테 맞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라는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건 재심을 사실상 기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날 법정 밖으로 최군과 최군의 어머니와 함께 나오는데 아니 괜찮아. 이거 별거 아니야.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제가 해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저조차도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막막한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럼 당사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때가 당사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이었던 건 맞거든요. 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당사자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김혜수 선생님이나 그 강하늘 씨의 어떤 연기를 통해서 이 10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과 그 가족의 고통을 또 저게 보게 되더라고요. 실제 제가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분들의 고통을 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이해했을까? 저조차도 영화가 이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변호했던 사람들의 고통을 좀 알게끔 하는 어떤 중요한 또 계기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또 그분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 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은 영화의 어떤 의미나 또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공감해야 될 지점은 억울한 사람들의 삶 이걸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억울함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거든요. 억울함과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의 삶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재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억울한 누명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는 게 의미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게 해주고 하늘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대중들이 공감해 주시면 지금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고 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구제를 받는 계기가 되겠죠. 네. 그 영화에서 보면 당시 검사였던 예. 이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네. 이제 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빵 터진 관객들이 많거든요. 확 후달려서 혼났네 어쩌고 뭐 이렇게 네, 하는 네. 정우 씨가 이제 막 그렇게 하는 실제로 그런 뭐 만남이나 이런 거는 있었었나요? 그 사건에서는 없었고 다른 사건에서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약간 다른 사건에서는 좀 약간 긴장감도 있었고 약간 제가 약간 위축된다는 느낌도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아니었고. 이 사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사건에 그때 약초 억울해서 일어난 일을 밝힌다의 의미가 아닌 것 같고 그 제목이 재심인 게 네. 그런 그러니까 좀 실제 모델이 박주현 변호사님의 삶과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에 대한 것들을 그냥 전반적으로 다 느끼게 해주는 것 같네요. 네. 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말 중에 영화에서 똑같이 나온 말이 있었거든요. 자기 동료가 막 농담 반 이렇게 뭐 아침 모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네. 정우 씨가 그 사람답게 살려면 누명을 풀어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인데 그때 저는 좀 와닿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누명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지 그게 무엇을 위해서인지를 딱 안 와닿는데 사람답게 살려면 그게 돼야 얘가 사람처럼 사는 거야 이거를 그때 자기도 깨닫고 말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걸 방금 옆자리에서 실존 인물한테 들으니까 더 와닿네요. 제가 그걸 네.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술 드시고 오신 건 아니시죠? 아 의식 안 해도 나오실 정도로 예. 요즘에 또 자주 받는 질문이다 보니까 네네. 도대체 재심은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계셔요. 네. 네. 그럼 저는
뭐 확정 판결을 다시 뒤집는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또 네. 억울함을 풀어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무 다들 아는 답변 아닙니까? 네. 좀 그래도 뭔가 깊숙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준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사모님을 비롯해서 네. 주변 분들의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족들은 아무래도 감회가 깊겠죠. 음. 뭐 자세하게 물어보진 않았고 어제 우리 사촌 형수가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뭐 이렇게 밤늦게 저한테 전화하실 분은 아닌데 네. 울먹이시더라고요. 어. 마지막 이제 영화 보시고 바로 나오셔가지고. 왜냐면 이제 우리 주변 분들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거든요. 네. 또 많이 이렇게 방황하다가 또 마음 먹고 또 정신 차렸고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또 집안에 이제 부모님들이 또 일찍 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영화를 갖다가 이제 그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저의 어떤 삶과 투영해 가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주변 분들은 그러셨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가까운 이제 친구나 뭐 이렇게 아는 이제 사회에서 만난 분들은 이제 정우랑 도저히 이게 매치가 안 돼서 이게 보기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네, 사모님이 더 아름다우시니까. 그렇죠. 성공하신 거죠, 그게. 팩트입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럼 됐지. 그럼 성공하신 거죠. 그럼요. 네. 자, 그러면 변호사는 어떤 계기로 그 영화에서 이제 소개되기로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싱크로율이 좀 있나요? 한 방 뒤집으려고 했죠. 네. 그건 정확한 겁니다. 네. 정말 팩트군요. 네. 왜냐면 저희가 물론 저는 이제 대학을 한 학기 다니기 전부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저희 부모님 재력이 있었거나 학교를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도 아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력이나 배경이나 어떤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한 방은 고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다 보니까 고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뒤집는 전문. 또 연결을 시켜주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조 PD님은 어떻게 궁금한 게 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가 잘 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계속 그 생각하고 지금 있는. 난감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처음에 사실은 되게 제일 궁금했던 거 다 물어보고 끝났어. 그 경찰도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네, 마이크가 꺼져 있을 때 제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참고로 설명드리면, 뭐,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루시드 드림을 이번 주에 개봉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심이 너무 대박을 쳐서 잘 되면, 마음이 복잡하시죠. 마음이 복잡합니다, 지금. 네. 차라리 다른 영화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혹은 저희 영화 개봉을 안 했으면 그렇지. 참 미묘한 시기에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 네 루시드 드림 네, 22일 날 개봉을 하는데 그래, 네, 그 얘기하라를. 네 재심 그랬어. 보시고 그 다음 날 또 보시고 어차피 영화 한 편 계속 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극장에 여러 영화가 걸려 있으니까. 네. 네, 루시드 네. 드림도 많이 봐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화입니다. 희망이 있고. 저도 꼭 보겠습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네. 너무 사건 자체에 함몰이 돼서, 진지하게 뭔가 메시지를 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정을 건 무겁게 만들어지기가 사실 쉽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적절하게 그것들을, 유머 코드를 집어넣어서 좀 넘어가게 해준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워낙 중요하고 무거운 이야기니까 그걸 뛰어넘거나 다른 식으로 풀지 못하고 그 무게에 조금 눌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감독님 전작이 이번 영화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확실하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보면서 막 부담을 느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웃고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확신을 가지고 좀 수위 조절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정우 배우의 좀 어떤 공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 배우가 그래요. 가지고 있는 색깔과 캐릭터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네. 어떤 이렇게 능글맞으면서도 또 그 안에서 진지하고 자유롭고 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반감을 가지지 않고 네. 자연스럽게 이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크지 않았나. 너무 정말로 변호사 같고 정말로 뭔가 이렇게 강직하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되게 유연하게 많은 네. 연기들을 했던 것들이 저는 좀 네,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캐스팅이 정말 네. 바람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뒤로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냥 무명 생활하면서 어렵게 네. 지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응사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또 히말라야라는 작품에도 출연했었고 네. 약간 실화 전문 배우 그런 느낌이 그러네. 네, 어떤 대상을 네. 네, 모델을 삼아서 네. 그 변신하는 네. 맞네요. 바람도 본인의 이야기라는 자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강하늘 씨도 참 좋았어요. 이미지가 올릴까 했는데 되게 그 머리 브릿지하고 덱 타고 다니는 딱 갈 때 어울리더라고요. 저 동네 애 같아. 차인표 닮았다 할 때 막 좋아하고 하는 모습 이런 게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뭐 없지는 않은데요. 평론가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사건 자체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극적인데 덧붙여 넣은 설정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같은 여관 장소에서 뭐 또 다른 네네. 꼬마아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동기가 갑자기 배신을 하고 뭐 그걸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오는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극적인 효과를 좀 더하기 위해서 이제 덧붙인 설정들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게 이제 인위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나열되고 또 마지막에 액션씬을 위해서 자꾸 그게 가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 폐허가 된 이후에는 네. 제가 또 특별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전북 익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 근데 전북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요. 전부 다 전라 남도 사투리를 좀 흉내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보통 잘 구분을 못해요. 그런가요? 네. 김프로님이 거기 좀 민감하신 제가 좀 편이 민감해서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보통 네이티브들을 한 명은 섭외를 하는 영화 속에서 게 많거든요. 하는 경우가. 그래서 뭐 단역이라든지 뭐 조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 지역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인데 이 영화는 전무했다. 한 명도 없었어가지고 그게 좀 저는 좀 아쉬웠던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혹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되셨다면 뭐 실화와 극화가 이렇게 좀 섞여 있으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지연된 정의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들의 변호사. 네. 지연된 정의 2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박준영 변호사님께 우리 한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뭐 굉장히 뜻깊은 자리고요. 또 이런 영화 관련 팟캐스트가 있다는 걸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찾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화예술 이런 이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의 흥행은 또 흥행을 통해서 이 사건의 문제점이 더 부각되는 어떤 작용을 할 것이고 또 문제점이 부각되다 보면은 또 사건을 통해서 밝혀야 될 여러 가지 실체적인 문제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개선해야 될 문제들도 많이 또 드러나겠죠. 저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이 순작용을 좀 많이 기대합니다. 저희가 다음번에 또 모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비슷한 영화가 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사건이 그러면 재심과 관련된 또 이런 거 영화가 나오면 모셔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심 관련 혹은 법률 관련해서 그런 제작되는 영화, 기획된 영화들이 있으면 꼭 변호사님께 의뢰를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활동하시는 데나 도움이 되는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영화 만드는데 많은 저런 법률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재심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법조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자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책 많이 사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지백, 민세정, 곽지웅님이 연주해주신 올 블루스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